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사과와 반성을 쭉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현 정부와 차별화 모드로 선거 전략을 짜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3번이나 했습니다. 내로남불 국민 화내게 한 것 맞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사과하고 그러면서 현 정부를 공격합니다. 차별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재부도 공격합니다. 코로나 국가지출 쥐꼬리만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인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또 청약제도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거나 또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다음 세대 30살 앞뒤로 다음 세대를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역시 기성세대 입장은 청년 세대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꼰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긴 한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들 이런 것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까 질책도 하실 것 다 하시고 하십시오. 자, 양문석 이사장, 양문석 본부장. 이재명 후보 또 사과하고 또 반성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반성은 그동안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당 대선 후보로서 반성입니까? 아니면 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공격할 건 공격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제 내가 새 정부를 만들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차별을 좀 시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근데 그 일찍이 오랫동안 그 경선 과정에서도 개성과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개성의 영역보다 이제 발전의 영역을 우리가 많이 쳐다봤는데 그때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더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기재부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재부를 비판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된 그 사과를 이미 그 당시 또 했고요. 새로운 건 없다. 하지만 좀 더 강조하는 측면들은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이 변화가 선거 영역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로 그 분출하고 있고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좀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이러한 그 욕구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리고 전국 재래시장을 돌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핵심에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그 추동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이 자리를 매김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민심을 듣고 표현하는 그 정치적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양문석 본부장 말씀을 들어보면 다 해당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하고 차별화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서울의 이 서울시당위원장도 최근에 그 1인 피켓을 들고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 아침 출근길 인사도 했었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 오만했다, 독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저 또한 오만했고 교만했고 내로남불이 그동안 횡행했고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는 이재명 후보인 거죠? 양문석부터. 양문석 본부장은 겸손하잖아요. 제가 겸손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겸손한 분으로 항상 생각해요. 김경진 그 상임단장 지난번에 비판해가지고 인신모독이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이
또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예. 아주 신사적으로 예. 김경진 단장하고 이제 또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직책을 안 맡았다고 막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뭐 그래서 못 맡는다. 예. 쓴소리 해라. 쓴소리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맡았을까요? 그뭐 그 덕도 있을까요? 우리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왔다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밥을 산답니다. 이 정도 고맙다고. 합시다. 예. 자, 반성이냐 차별화냐 아니면 두 가지 다냐.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한 달 전까지도 반성 안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반성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양문석 우리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는 뭐 아주 적극적 차별화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또 그 의견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이른바 이제 중도층 민심이 굉장히 차갑다는 거를 이재명 후보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후보가 나서서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과연 그 내로남불의 태도가 달라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차원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당이 좀 어떤 새로운 그런 태도를 보여야 예. 그게 아마 여론의 좀 반향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정책적 차별화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강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 불가피하다고 봐요. 이게 정권 말에 오면 어쨌든 정권 연장 여론보다 심판 여론이 커지기 마련이고 구조적으로 5년제 단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권을 연장했던 재창출했던 사례들을 보면 전임자와 아예 결이 다르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 전에 대선 보면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없이 추락했고 자연스럽게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주 쉬웠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물론 부정평가가 더 높긴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긍정평가가 4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현 정부 공격하는 것 어렵겠지요.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비판을 너무 세게 하면 저 대통령 지지자들이 싫어할 것이고 예, 비판을 안 하면 중도 확장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뭐 솔직히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 정말 이례적으로 높아요. 높죠. 40대 초반, 30대 후반. 그렇죠. 예, 예.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날이면 날마다 지금 연일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정책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점차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색깔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잘한 것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해야 되고요. 예. 잘한 것까지 저희가 뭐 표를 의식해서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장성철 교수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하자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 막 60%, 70% 가면 당연히 뭐 차별화 시도할 필요 없죠. 그냥 뭐 개성하겠다라면 안 되는데 애매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별화하는 것도 어렵고 차별화를 하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정평가도 55% 내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같다면 그 부정평가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을 동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차별화를 통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지라고 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 이재명 후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즌2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랑 차별화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층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참 난감해요. 어떤 그러니까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의 지지율 낮게 가는 일을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악정고투를 하죠. 요즘 인터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제가 만나서 인터뷰할 때 이재명 후보가 자리에 앉자마자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이 노래 아냐고. 어떤 노래? 뭐 경북 도민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 당신 고향이 대구 예, 경북이니까 예, 이 예. 노래 아느냐고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말을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자신에게 흡입되도록 하는 게 저 사람 특징이죠. 예. 저번에. 그런데 요즘은 유머 감각 잃어버렸어요. 악전고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꾸 사람들이 뭔가 탈출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현장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거는 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 전부 다 전국교체 됐습니다. 미국도 전국교체 됐죠. 그 일본도 바뀌었죠. 독일도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환경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 구조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꾸만 발버둥을 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장기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장기는 직구입니다. 직구. 직구를 하면서 기본소득 하자, 국토보유세 하자 이런 것이 직구를 날려야 되는데 자꾸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신의 장기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아주 재미있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 계속된 반성 사과하고 있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3번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경도 한번 짚어볼 텐데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시죠. 민주개혁 진영은 더 높은 도덕적 그 수준을 국민들이 요구하세요.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인 것이고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까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작은 흠에 대해서도 크게 책임지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적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건 잘못한 거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 계속된 사과를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진 단장. 일단 저게요. 진심 어린 사과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워딩도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법원의 판결이 진보 진영 인사라고 해서 형량이 더 높이 갑니까? 보수 진영 인사라고 해서 형량이 적게 갑니까? 검찰이 70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판사 압수수색영장 발부 없이 그냥 검사가 그냥 무더기로 임으로 가져온 겁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고 판사가 재판을 3년 걸려서 길게 심리할 만큼 얘기를 들어줄 만큼 다 들어주고 변호사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몇 명씩 붙어서 재판 단계에서 붙어서 재판을 했고 판사께서 심사숙고 끝에 4년, 2년, 4년 이런 형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형량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대신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뭐 이 자리에 계신 양문석 패널은 안 그러실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패널이 아직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징역 4년이 또는 표창장 하나 가지고 일가족이 도륙이 되는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근데 거기에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났지만 일부 유죄 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사건이 있는데 그냥 표창장 하나 가지고 마치 무슨 검찰이 사건을 어거지로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4년이라고 하는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항소심 4년형은 검사가 형을 선고했습니까? 판사가 형을 선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 얘기하는 것도 여전히 부적절할 뿐더러 상황이 객관적인 사례에 안 맞는 것 뿐더러 민주당 진영 전체가 여전히 국민들을 속이는 워딩을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과가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진영 전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양문석 본부장
말씀드려야 되겠죠? 두 가지만 좀 짚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사과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에도 다양한 결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치가 다양한 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민주당 전체를 보고 민주당 전체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고 사과를 안 하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사과를 했습니다. 세 차례나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의 딱지가 붙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소위 말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더 이상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모습들,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고자 민주당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과정에서 방금 김경진 단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유죄 판결이 났고 그리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법원을 통해서 사법 체계를 통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황까지 판정이 난 상황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민주당 전체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 당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가짐에 대해서 그 호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정성 없는 사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계속 정치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과를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한다.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몇 가지 본인이 얘기했던 정책, 공약 좀 바꾸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번복했고 또 국토보유세 주장도 일단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이런 비판 나옵니다. 물론 좋게 보는 쪽에서는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바꾸는 유연성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하지만요. 오늘도 이 문제 놓고 학생들과 약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제안하셨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철회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주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그건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저는 철회한 일이 없어요. 이건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 요 일회적인 거를 내가 포기한다. 왜? 내가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정부도 어렵다 그러고 특히 지금 당장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태클이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간다. 어떤 가치나 정책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거니까 내가 포기한다라고 한 거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다 이런 거였죠. 제가 국토보유세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단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설득할 자신이 있다. 자, 박원석 의원, 지금 네.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집니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명시적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인의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계속 고집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한 발 물러선 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봅니다만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설득이 잘 안 되니까 공약에서 한 걸음 물렸다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하겠다는 건지 아니 정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을 잘 귀 기울이고 참고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이게 비전이 있고 소신이 뚜렷한 정책이라면 때로는 설득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라는 건 그런 설득의 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럼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제시했던 정책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동의가 적거나 비판이 많으면 계속 물러설 거냐. 그러면 정말 이재명 없는 이재명표 공약 내지는 이재명다운 짠맛이 사라진 그런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장성철 교수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박원석
총장 시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정책이라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에 못 하셨잖아요. 군인 공무원 연금 개혁도 못 했습니다. 이러면은 나라 재정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국민들은 반대하죠.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고 나중에 덜 받아가세요라고 하면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 개혁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 싫어하고 반대하니까 이 부분 개혁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어쨌든 국가를 더 중시해야지 국민 여론 물론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만 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외로운 결정도 때로는 해야 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양문석 본부장 하실 말씀? 할 말 너무 많죠. 예. 핵심은요.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 문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랬고 국토보유시 문제도 그랬고 절대적인 시간이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해 들어오니 이 논쟁을 뒤로 좀 미루자.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가 지도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 도지사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달라고 계속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측면에 있어서 정쟁적이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후보라면 저러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거에 철회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예, 박원석 의원. 근데 이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면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조정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비판이 있는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것도 포퓰리즘이에요. 그럼 저걸 빼면은 도대체 이재명 공약은 뭐가 남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자칫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 전체를 굉장히 흐트러뜨릴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봐요. 예.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가짜 뉴스와의 전쟁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매체죠.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 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내가 무슨 인터뷰에서 소년공 출신이라고 했더니 소년원 출신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면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구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댓글도 쓰고 지금도 조작 마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재명이가 뭐 어땠다는데 마구 욕하고 무슨 어릴 때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데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더라. 지금 이런 거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친구한테 좀 알려주세요. 말을 해주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댓글이라도 하나 써주고 어디 동호회 카페에 글도 하나 써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이다. 잘할 사람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행동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경철 의원 이재명 후보 인터뷰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자라온 그런 과정도 좀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갔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는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대단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뉴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아쉬운 것은요. 얼마 전에 했던 비천한 가족 발언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제가 만났을 때도 제가 이 말을 던졌어요. 아니 예전에 소년공 하셨다는데 그때 학교 다니는 아이들 부럽고 내 신세가 처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고 아니 난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신세가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전부 다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남에는 대부분 많은 청소년들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특수 케이스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과거고 그리고 그 역경을 딛고 이겨낸 것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그것을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비천한 가족이라서 뭐 그런 표현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공장 다니면 나쁜 겁니까?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하시고 그런 지금 공장에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발언인데 조금 조심하셨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을 추이를 너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서 쭉 그냥 가면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초조한 겁니다. 그 초조함에 빠져서 자꾸만 덫에 빠지시는데 전 일관되게 자신의 장기를 살려가시면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김경진 단장. 네. 가세연 저런 행위가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혹시 가세연 쪽은 윤석열 후보 지원합니까? 전혀 상관없는데요. 저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일단 개인 업이잖아요. 개인 방송 사업이잖아요. 저게 아마 그 조회수가 한 50만 뷰 넘어가면 아마 한 달에 유튜브 쪽에서 넘어오는 돈이 몇 억대가 들어올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만만치 않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열린공감 TV라든지 몇 군데 그 조회수 뭐 50만 뷰 넘어가는 콘텐츠별로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매일 20분 넘어가는 콘텐츠를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이게 조회수가 한 10만 뷰 이상 넘어가면 한 달에 평균 1억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50만 뷰 이렇게 들어오면 한 달에 한 5억, 10억씩 들어오거든요. 저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썸네일 그 제목에 이제 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예. 뭐 특종 발표, 뭐 이러다가 이제 후보 낙마한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썸네일이 붙은 것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거고요. 저건 뭐 특정 후보에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질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죠. 장성철 교수, 저런 문제들은 어떻게 척결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저런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영으로 갈린 분들이 저런 얘기를 너무 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아이템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과연 유튜브가 언론의 기능, 우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우리가 회의감도 들고 상당히 국민들께서 좀 알아서 잘 좀 저런 방송들은 걸러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12월에 조심해야 될 것 2개 있다. 가짜 뉴스하고 오미크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지난 3일에 전주 청룡 콘서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맥락을 다 떼고 그냥 그 부분만 가지고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새 가슴들이 많아요.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그래서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인데. 예, 양문석 본부장 지금 네. 저게 학생들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해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해명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어. 있고요. 그래서 그 보수 진영 또는 그 대구 경북 진영의 그 유권자들에게 이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김경진 단장이라고 예. 하면 이건 진심이에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막 싸우면서 예. 존경하는 누구라는 말 그대로 관용 구어처럼 형용사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희 표현을 썼는데 안팎으로 공격이 들어왔단 아, 말이에요. 관용구였다. 예, 안팎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서 저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저는 뭐 굳이 저 해명을 안 했으면 했던 바람입니다. 오늘 4시, 3시에서 4시경 다음에 주요 뉴스들 이 모바일 뉴스를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공이 저렇게 저 내용을 제목으로 붙여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저러한 부분들이 오늘 맥락 속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면 저러한 관용구어에 대해서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저게 지금 저 제목으로 떴는데 좀 언론도 좀 심하다. 앞서 말씀하셨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계속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 유튜버들이든 그다음에 주요 권위지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런 제목 장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문석 본부장 얘기를 들어도 사실 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그때 관용구로 썼다면 네.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는 잘 안 가네요. 장성철 교수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무의식적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런 표현도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관용어구로서 쓰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은 좀 다르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맥락을 보더라도 맥락상 불필요한 얘기였고 쓸데없는 수사였습니다. 근데 그걸 해놓고 나서 누군가 지적을 하니까 남 탓을 해요. 당신들이 맥락을 잘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가볍다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보수 언론들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지금 전주에서 대구도 아니고 전주에서 대학생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저 얘기를 저런 표현을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맥락을 들어봐도 맥락상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실수를 안 해야 되죠. 실수를. 막판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실수라고 하는데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어제 출범식을 마친 국민의힘 첫 선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 정권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수를 유독 강조한 이유가 뭘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들어보죠.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을 지켜본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출범식 마치고 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 선대위를 개최하게 돼서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장성철 교수, 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대위가 큰 실수 안 하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보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께서는 좀 그동안 실수를 많이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말과 행동의 실수. 이것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가장 결정적인 판세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은요, 우리 쪽은 위축이 되고 상대편은 공격을 심하게 합니다.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해라라는 당부 같고,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오만하지 말자.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확실히 김종인 위원장이 단순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선거의 가장 큰 명제를 잘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김경진 단장, 네. 이제 공보특보단에서 할 일이 어떻게 하면 후보의 장점을 크게 부각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잘 막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수를 사람이 살다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수가 생겼을 때 막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을 잘 노력을 많이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몇 번의 이제 설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후보께서도 일단 이제 많이 좀 정제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핵심 정무팀에서 작성해준 공식적인 언어로 상황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과 훈련을 지금 많이 들여서 예. 조금 걱정은 덜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과거의 우려였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시오거나 또는 이준석 대표 모시오거나 했을 때 후보가 조금 고집 있는 모습으로 또 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장점으로 비춰지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고 예. 그런 모습을 좀 비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저희가 좀 유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실수하지 않는 것 여야 후보들한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선대위를 바라보는 눈길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제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김병준 위원장을 약간 좀 쳤는데, 김병준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나는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체제 문제없이 잘 굴러갈까,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그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죠. 두 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님과 김병준 위원장님이 서로 만나셨을 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눈길을 주시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좀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서로 조금씩의 그 생각은 좀 다르시더라도 다 힘을 모아서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김병준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에 상식이 없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왜 그런데 김병준을 이렇게 견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제? 네. 견제가 있나요? 견제는 맞잖아요. 그게 저는 견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서로 생각이 이제 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지 뭐 그렇게 견제다 저는, 왜냐하면은 제가 견제로 느끼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제 상식 없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행세, 이것도 김병준을 꼬집는 김종인 위원장 멘트로 나왔던데요. 싸움 시키고 싶으시죠? 아니. 제가
제가 지금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싸움을 붙이려도 싸움이 안 되거든요.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기사에 난 문맥을 보니까 주로 보면 아주 고전적 자유주의자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네. 보니까 보통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습니까? 다 기자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을 저격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저격하면 뭐 맞아야 돼.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경철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 표현이 김병준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도발적 발언을 하실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성격을 바꾸거나 자신의 장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당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가끔씩 일침을 놓으면서 꾸중도가 혼도 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김병준 위원장 최근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인내력을 갖고 하실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좀 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잘 참으시고 그리고 좀 융화, 인내 뭐 이런 거 잘 하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두 분 사이를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겠지만 그러나 참는데도 인내심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저런 좀 돌발적이고 좀 남을 쏘는 발언을 계속 하시면 조금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런데 교통정리를 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두 분 간의 관계 앞으로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최경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서로 휴전 상태가 될 거는 같아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런 말씀을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견제하고 무시하고 싶고 상관 안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선대위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후보가 원하니까 같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 선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 왔으면 본인이 원탑으로서 선거를 지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분 다 경륜이 높고 본인 두 분이 싸우게 되면 선대위가 엉망으로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 눈치 보면서 각자의 영역을 잘 지켜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본부장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예. 지난주에 참 그 김종인 위원장 오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좀 이준석 대표가 지방으로 돌고 막 이랬는데 금요일 날 극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랑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첫 번째 드라마틱하다.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집단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분란의 씨앗, 분란의 불씨를 또다시 넣는구나. 이 측면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은 속으로 흐뭇하겠지요. 계속해서 뭐 최경철 의원이든 그 장성철 교수든 이야기하는 당분간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저 평가가 아주 이제 의미 있는 평가인데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 뇌관들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 이 문제는요 결정적으로 선거가 이 재밌는 반전을 일으키는 이유는 지지율 발표할 때마다입니다.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에 그 내랑과 내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거의 붙기 시작을 하면서 저러한 이제 그 드라마틱한 반전들도 만들어내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면요. 니 탓, 내 탓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모두 까기의 대가입니다. 모두 자신과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 까내는 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튀어나오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저한테 조금 그 지지율이 뭐 이제 출렁출렁 할 일이 앞으로도 한두 번은 있는데 지난번에 당내 경선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불처럼 치고 올라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께서 외곽에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몇 마디 해주시면서 그 불길을 잡았거든요. 큰 도움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김병준과 김종인의 불화 가능성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느냐 마느냐 했을 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애가 탔지 않습니까? 중간에 김병준 위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갔습니다. 갔죠. 3자 회동을 했고 예. 그 자리에서 김병준 위원장께서 김종인 위원장 잘 모시겠다 그런 워딩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답을 안 했죠. 예. 근데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뜻을 거스려서 불화를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지 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 역할을 하겠다. 이 생각만은 분명한 것이어서 양문석 이사장께서 또 민주당에서 두 분의 불화를 바라는 희망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어제 출범식에 김한길 위원장이 안 보이던데 네. 왜 참석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 스타일인데요. 예. 지금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있고 예. 거기에 함께할 전현직 의원들을 아마 만나고 계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은 후보하고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는 논의해서 상의하면 되지 현장에 꼭 갈 필요 있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네. 하게 하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죠. 그 계속해서 양문석 이야기를 해서 예. 양문석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최편집위원장이든 그 장 교수도 당분간은 스파크가 안 일어날 거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 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박근혜 여기서 전 김경진 단장이 앞으로 잘 굴러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분들처럼 내가 보기에도 앞으로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왜 양문석의 바람이라고 이야기? 저는 객관적인 그동안의 역사를 본부장이 놓고 제일 크게 바랄 네.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나 혼자 예. 한 이야기도 아닌데 왜 나만 꼭 집어서 저러냐고. 브레이크 좀 그만 밟으세요. 진행합시다. 그럴까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김종인 위원장이 복귀하면 이번에는 김병준 위원장과 괜찮을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주연 배우인 윤석열 후보가 자꾸 좀 조명을 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참 이준석 대표 얘기만 나왔잖아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결국은 김종인 또 이준석, 윤석열 이 삼각편대, 이 삼각편대의 무게, 또 진용,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짜임새, 무게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위기감 느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이재명 대 김종인의 대결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안 보입니다. 노룩이에요. 윤석열이 안 보여요. 계속 저 이준석 뒤에, 김종인 뒤에 숨어 있지 윤석열 후보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 네. 조응천 의원이 제법 날카롭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 김종인의 싸움처럼 보인다.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 손해일까요? 별로 손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윤석열 후보를 내돌려봐야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뭐 몇 번이라 그랬는데 20번이 넘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최근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대표나 국민들 사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또 나름 평판이 있는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게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번 선거를 김종인 대 김종인 대 이재명의 대결이다. 이거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이에요. 저분 5년 전에 모셔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선거 치렀잖아요. 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비판을 하고 구시대 인물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 5년 사이에 구시대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 저분한테 정권 주고 공천권까지 다 주고 데려가서 선거 치렀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 선대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노재승. 뭐 별명이 비니좌라고 합니다. 비니좌. 무슨 뜻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재승 씨 머리에 이렇게 쓰는 동그란 모자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영어로 비니라고 하죠. 그 비니를 쓰고 다니는 뭐 요즘 유명한 본좌. 그래서 이제 비니좌라고 하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그때 느닷없이 했죠.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그런 여세를 몰아서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이런저런 SNS의 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공유하면서 5.18을 비하하고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노재승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요. 먼저 오세훈 시장 지지 연설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서울 마포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7세 노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당 관계자는 아니고요. 동원된 인력도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이준석 위원장께서 페이스북으로 즉흥으로 연설을 할 청년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연히 올라오게 되었고 서울시를 발전시킬 그 용역을 한 조직에게 맡기고 그 조직의 수장을 뽑는 거래처를 상대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선거를 합니다. 서울시의 CEO, 예전에 서울의 찬란한 발전을 이뤘던 그 CEO에게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가 좀 아실 것 같은데 저 노재승 씨가 어떤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마포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무슨 분이고요. 사업? 음식점이라는 전 얘기를 음식점.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좀 하나의 영상, 부적절한 영상을 또 공유하고 또한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자질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런 분들을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내보이면 와 저런 분들까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는구나. 와 영입됐구나. 이래서 외연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외연 확장보다는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본인이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적절한 영상을 공유를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는 지금 한 2개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한두 개라도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당에서 상당히 좀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논란이 되면은요 저런 인사들은 선대위에 포함 안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단장. 네. 공동선대위원장이면은 제일 윗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이 위계질서상 높은 위치. 상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선대위원장이니까 네, 그렇죠. 단장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선대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적절한 영입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장성철 소장하고 생각이 조금 이렇게 동의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18 관련해서 후보 생각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있으면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다음에 광주와 호남이 흘린 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고. 예. 다만 이제 저분의 말씀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어제 저녁에 저분 해명은 이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본인의 인식이 후보와 전혀 다르지는 않다. 예. 다만 그 최근에 이제 5.18을 비하하는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그 법에 입법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법이 입법화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 의미에서 이제 반대 어떤 그런 영상을 올린 것이다 이제 아마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장성철 소장
말씀도 좀 일리가 있어서 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동영상 공유하고 특히 정규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선언하면 어떨까 그런 정규직에 매우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글도 올렸고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분을 영입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노재승 5.18 폭동 해명 관련해서 성역회 일대장 발언 혹시 문제 없다고 보는지 또 세월호 등 과거 발언에 대해서 선대인 좀 어떤 입장인지요? 그거는 직접 운동위원장이 페북을 통해서 논의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노재승 씨 관련해서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께서 아까 좀 전에 입장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후보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성철 교수, 저 노재승 씨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영입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4.7 재보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이제 연사로 픽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해명을 하게 되면요, 민주당에서 영입을 잘못했다라고 공격한 명분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박원석 의원 지금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서 영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인 영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앞두고서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 특히 이제 2030이 주요한 캐스팅 보터이기 때문에 영입을 하는데 검증도 안 됐고 또 준비도 안 됐고 과연 그 정당이나 후보와 얼마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채 확인되지 않은 채 급하게 서둘러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저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고요. 노재승 씨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고 오늘도 무슨 과거에 SNS에 했던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예. 제대로 된 가정교육, 정규교육을 받아야 된다. 검정고시 이런 거 본 사람이 주요한 자리에 가면 안 된다. 무슨 뭐 빨치산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글을 무슨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전국의 검정고시 출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을 못 넘길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과연 언제쯤 등장할까도 관심이죠. 어제 선대위 출범식 끝나고 윤석열 후보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또 물어봤더니 어제 피곤해가지고 잠자느라고 못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윤석열 후보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를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최경철 의원, 아마 그 국민의힘 선대위 특히 윤석열 후보 쪽도 여러 가지 계산하겠죠. 언제쯤 나오는 게 좋을지, 아예 안 나오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하겠죠. 캠프 계신 우리 김경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뭐 잘 담론을박이 모른다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빨리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마지막까지 숨겨둬야 된다. 뭐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윤 후보가 나올 거라고 지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오는 게 맞겠죠. 아예 뭐 꽁꽁 숨겨두고 그게 영원히 숨겨둘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숨겨둘 수도 없고, 그리고 상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불을 놓지 않으면 무언가 이상하다고 유권자들이 느낄 거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 김건희 씨가 기소가 안 됐어요. 주범인 권오수는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는 뭐 상당 부분 좀 혐의가 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뭐 스폰서 의혹, 그러니까 뭐
전시업체에 특정 기업들이 협찬을 과하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혐의 없는 것으로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는 등판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리고 후보가 완전한 후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단장, 배우자 부분 공보도 이렇게 따로 팀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둘 생각입니까? 두어야겠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만간 저도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성 월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착륙하면서 외부로 등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와야 될 시간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착륙이라고 하면은 김혜경 씨와 이렇게 대비되는 게 그런 겁니까? 김혜경 씨는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잖아요. 시장 선거, 지사 선거 했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선거 운동을 같이 해봤으니까 나름 정치 경험이 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계속 검사의 아내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가 좀 낯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착륙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본인이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가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현장에서 뛰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유튜버들이 유튜브가 이 조회수에 따라서 이게 워낙 돈이 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70만 뷰 보는 열린공감 TV나 이런 데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10억씩 지금 들어올 거거든요. 제 추정컨대. 그래서 이 김건희 씨가 뭐 공식 일정을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는 게 가능보다는 사실은 유튜버들이 진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꾸려가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그런데 유튜버들 돈 버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벌면 그렇게 안 번다고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 제가 제 혹시 지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정정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면 또 다음 방송에 가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태희 실장 지금 총괄 상황실장인가요? 그걸 맡고 있죠. 김건희 씨 등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처음에 이 후보께서 나올 때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이렇게 좀 너무 전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커튼 뒤에서 후보를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역할에 좀 역점을 더 두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 듣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당분간은 조금 로키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는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 참모라면은요 생중계 안 하고 녹화 중계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조용하게 봉사한 내용을 SNS상에 올려가지고 전 여기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 이제 어디 일정을 미리미리 공지하면은 김경진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유튜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담감을 지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선거 전략적으로 저렇게 커튼 뒤에 숨어서 내조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났는데 그 내용 살펴보죠. 자, 이른바 제3지대 공조, 연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어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만났지만 단일화 논의는 뭐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한 걸까요? 두 후보 얘기를 들어보죠. 오늘 어떤 논의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두 분 만나시기로 하셨나요? 누구랑 말씀이세요? 심상정 후보님하고 또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은 오늘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제3지대 단일화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의견들 교환하셨나요? 뭐 그냥 편하게 여러 얘기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런 만남이 또 있을까요? 뭐 향후 만남에 대해서 오늘 특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연 후보라는 만날 계획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없었습니다. 네. 예, 마침 박원석 의원 나와 계시니까 일단 뭐 단일화 얘기는 좀 먼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아닐 것 같고 다만 정책적인 협력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좌표가 상당히 좀 멀지 않나요? 네, 그건 사실이고요. 지지 기반도 다르고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이라는 큰 틀에 그런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고요. 어제도 결선 투표제나 또 비례성을 높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고 예. 그리고 당면한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K방역이 한동안 역할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구멍이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라든지 보건의료 인력 문제라든지 이 점에 있어서도 인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점도 합의 사항으로 발표를 했고 또 기후 위기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이런 주요한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양당이 정책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나가기로 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당이나 양 후보의 공조, 연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두 후보가 밝혔던 대로 일단 현안과 또 어떤 정책 과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나치게 소모적인 그 양당의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선거, 서로 삿대질하는 선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어떤 선거의 환경이랄까요? 선거의 분위기랄까? 이런 거를 좀 정책과 비전 경쟁 중심으로 바꾸는데 두 후보가 각자 할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